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개방경제인데 개방거시경제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앞쪽엔 개방거시가 있고 뒤에 개방미시가 있어서 개방경제 부분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많이 추려야 되고 그 추려 좀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여러분 좀 보세요. 첫 번째 문제 449페이지 146번 문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 국제수지표라는 게 나옵니다. 국제경제 가면 처음 나와요. 근데 국제수지표하고 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하고 또 하나는 국제수지표 이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읽을 수만 있으면 돼. 여러분 표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 표를 잠깐 봐보세요.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가 있죠. 경상수지, 자본수지를 묶어서 이게 종합수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묶어서 종합수지 이렇게 말하고, 투자가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것과 또 외국인이 국내 투자한 거 이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 주체에 따라서 투자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차미 누락이 있고 준비자산 증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03년도 국제수지표이기 때문에 준비자산 증감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제 최근 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그 바뀐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알 필요는 전혀 없고 개방경제, 국제경제학을 전공을 필수로 하신 분들은 뭐 알아야 되겠지만 문제를 좀 보시면 최근 우리나라 국제수지 동향을 보고 물으면 답해라. 첫 번째, 우리나라의 대외 순부채. 이게 뭐야? 대외 순부채. 대외 순자산의 반대말이죠. 대외 순부채는 대외 순자산의 반대말이야. 그러면 대외 순자산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냐면,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보세요. 여러분, 수출이 많고 수입이 작아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 돈을, 달러를 창고에 쌓아둘까요?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외국 자산을 사는 데 쓴다.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국으로부터는 돈이 해외로 나가서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흑자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해외 자산을 사게 돼. 그러니까 돈이 나가게 되고 이 나라는 해외 채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순채권국이 된다고요? 순채무국이 된다고? 순채권 국가가 된다고요. 반대로 수출은 작은데 수입이 많아. 그러면 내가 이 많은 수입을 하려면 외화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달러를 어디서 가져와? 빌려온다고 생각하면 돼. 빌려와. 그래서 채무국가가 돼. 이런데 거기 대외 순부채가 커진다는 것은 방금 경상흑자국이 이런 상태가 될까요? 경상적자국 이런 상태가 될까요? 적자국이지. 그래서 대외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상흑자국이고요. 대외 순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경상적자국가가 이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외 순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해는 몇 년에 몇 억 달러인지 설명해라. 거기 그 96년도 한번 보시고 97년도에 외환위기라고 적어놔요. 외환위기.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사건에 그때 국제수지표만 물어보지 뭐 평상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장 굵직굵직한 게 뭐야? 우리가 외환위기 97년도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언제 있었어요? 2008년도.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는 언제 있었어요? 2009년도. 이렇게 해서 그 여파가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한국 경제가 굉장히 또 큰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려면 아예 지금 2015년, 16년 이게 나오거나 이 상황은 지금 알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올 것은 국제수지표가 거기 두 군데밖에 없어. 역사상 두 군데밖에. 그래서 거의 97년도에 외환위기 직전에
96년도 경상수지를 보면 마이너스 230억 거기다 동그라미.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제일 컸던 때예요. 조금 있다가 97년도 외환위기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뒤에 해설 자료들을 보면서 몇 군데 거기 96년도, 97년도 2년을 볼 때 외환 부족 현상 밑줄. 외환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초과 수요, 외환의 초과 수요 상태가 나타난 원인 두 가지를 설명해 봐라. 97년도에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로부터 자본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98년, 99년에 2년을 통해서 외환 공급에 크게 기여한 것은 뭐냐? 자, 외환 거기 부족은 외환에 대한 수요고요. 외환 공급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 그 옆에 평면에 조그맣게 평면 하나 그래서 외환 시장을 물어본다 그러면 하나의 평면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되는데 물론 국제경제학에서 환율 결정 이론이 굉장히 다양한 환율 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다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쓰세요. 이 환율을 소문자로 쓴다고 해서 명목 환율 아니고 실질 환율이냐? 그거 아니고 그냥 물가가 같이 있냐 없냐가 명목 환율, 실질 환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목 환율 쓰고 명목 환율. 그리고 요거는 외환의 거래량. 명목 환율, 외환의 거래량 평면에 이 환율은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외환의 가격입니다. 외환의 가격이야. 쉽게 말하면 외환을 달러로 그러면 달러의 돈 값이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요는 떨어지겠죠. 이게 수요의 법칙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요. 당연히 공급이 늘겠지. 이게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가격 결정 원리와 이 환율 결정 원리가 똑같다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환율 결정 이론인데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외환시장은 균형이 되고요. 여기가 외환시장입니다. 물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될 거니까 이 외환시장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고 그때 균형 환율을 E제로, 균형 거래량을 Q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요 A점에서. 이 환율은 외환의 공급이 변했을 때 외환에 대한 수요가 변했을 때 이 환율은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이 늘었어. 수출이 늘어요. 그러면 외환의 공급이 늘겠죠? 여기 곡선 이동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평면 그려놓고 여러분 곡선 이동시키지 마세요. 뭐가 늘어? 외환의 공급이 늘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고 우측 가고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수입이 늘었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오려면 외환이 필요하죠. 그래서 외환의 수요가 늘어요. 그러면 시장에는 항상 어느 하나가 변했을 때는 다른 것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늘었을 때 공급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외환시장에 뭐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외환의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가격 결정 원리와 환율 결정 원리가 똑같다라는 게 지금 이 모형이에요. 그리고 경상수지의 변화는 요 외환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고 그게 환율을 변화시킨다. 이건데 지금 외환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 문제에서 묻고 있고 외환시장에 지금 수요가 많아서 초과 수요 상태, 외환이 부족한 상태는 또 언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초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뒤에 해설을 좀 보세요. 뒤에 해설에 설문 1번에 2번 보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에다가 별표를 하나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경상 흑자 적자의 뒷면에는 이면에는
똑같은 크기의 국제 자금의 대차가 존재한다 밑줄. 흑자 적자 이면에는 자본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자, 경상 흑자국은 밑줄. 동일한 금액만큼 해외 순자산을 취득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수출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그 달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맨하탄에 건물을 사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미국의 재무성 증권을 사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경상 흑자국은 밑줄 대부자금의 순유출 국가고, 적자국은 반대 들어오니까 순유입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거기 해외 순자산의 증가는 그거 알아두세요. NFA는 뭐냐면 네트 foreign asset, 그래서 순외화 자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순외화 자산. 해외 자산의 증감은, 순자산의 증감은 이렇게 표시하고 부채의 증감은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보듯이 경상 적자폭이 가장 컸던 해는 96년도고 이때 경상 적자폭은 230억 달러 마이너스였다. 거기 외환 수요의 결정 요인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 결정 요인 설문 2에 거기다 밑줄. 외환에 대한 수요는 뭐가 영향을 주냐. 거기 경상거래에서 수입 대금 지불 용도 밑줄.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수입 결제 자금을 결제할 때 필요하다 이거예요. 수입 대금 지불 용도. 두 번째, 해외 채무를 갚을 때, 해외 자산을 살 때 외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 외환이 부족한 사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왜 부족했냐? 거기 첫 번째, 다른 시기에 비해서 이 시기에 급격한 경상수지 적자 밑줄. 96년도에 우리가 1996년도 97년도 상황을 보면 96년도에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OECD에 우리가 한국이 가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OECD 회원국가죠. 그래서 선진국들과 같이 커피 마시는 커피클럽에 가입을 했다. 이 96년도에. 그런데 이게 96년도에 여기 가입하면서 자본 자유화 규약이라는 게 있고 이 규약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OECD 국가들은. 이 자본 자유화 규약은 말 그대로 자본에 대한 규제 통제를 풀도록 되어 있는 협약이에요. 여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상당히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강했는데 자본 자유화를 아주 급격하게 실현하게 돼서 이 OECD에 가입한 이후에 자본의 유입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자본의 유입은 여기서 보는 것에 외환의 공급에 영향을 주어요. 외환의 공급을 늘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이 환율이 떨어지면 경상수지 순수출은 물론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ECD에 가입한 이후에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요. 경상 적자가 는다는 것은 수입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외채를 빌려다가 수입을 한 거야. 그래서 외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외채 문제가.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인데 이 자본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환율이 절상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그때 이제 경제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주택이나 뭐 이런 걸 막 사들이게 돼서요. 모든 자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됩니다. 자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돼. 이걸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현상이라 그러고, 요 경상적자가 심각해져서
외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나라 거시 건전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이 되고요. 요게 그 나라로부터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자본 도피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버블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게 그것이 펀더멘털에 기초한 안정적인 버블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유동성에 의해서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시 건전성의 회의론이 확산이 되면 이게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burst, 붕괴가 되고 이게 경기가 이제 가라앉는데 엄청 급격하게 경기 침체 둔화로 간다. 97년도에 우리의 상황이 이거다 이것입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간 상황이 여기고 우리가 97년도 이제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됩니다. 96년도에 OECD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에 이런 엄청 착시 현상이 많았고 부동산 시장도 엄청 폭등을 하고요. 주식 시장도 엄청 호황이 되고 뭐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로 선진국이 됐나 보다. 그런데 1년 만에 IMF가 왔네요. 외환 위기가 와버렸다. 이게 이제 97년도 외환 위기 이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거기 보세요. 외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다른 시기에 비해서 이 시기에 급격한 경상수지 적자다. 요 적자 폭이 엄청 컸다. 두 번째, 당시의 외환 위기 현상으로 그 밑줄 내국인의 해외 자산 취득이 대폭 증가했다. 이게 그 밑에다가 자본 도피 현상 써나 자본 도피. 외환 위기가 오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거의 뭐가 돼요? 휴지가 됩니다. 국제시장에 통용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환율이 엄청 높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 도피 현상 때문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을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고 거기 외환 공급 결정 요인을 잠깐 보면 공급 결정 요인 외환의 공급은 수출 대금의 국내 수치 밑줄 그냥 수출 증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국내 자산의 해외 매각 뭐 론스타 이런 거예요. 자산 팔면 해외 돈이 들어와. 이런 게 외환 공급입니다. 먹튀 항상 있죠. 그 정도로 외환 수요 공급 결정 요인을 우리가 보고 이 외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자본 자유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들이지만 뭐 더 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47번 문제. 얘가 김경수 박대 근저에 있는 문제인데요. 케인즈의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을 이용해서 경제에 다음 충격이 발생할 때 국민소득과 순수출 밑줄. 국민소득과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설명하고 경제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고 대내 균형은 뭐예요? 최초의 수준인데 완전고용. 대외 균형은 뭐예요? 국제수지 균형입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설명해봐라. 일단 국내 투자 감소, 교육 조건 악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뭐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모형을. 케인즈의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을 이용해서 그랬는데요. 그게 어떤 모형이냐. 개방 경제 국민소득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고 y = c 플러스 i 플러스 g x 마이너스 임포트. 요 식을 가지고 두 개로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SP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도출 과정을 모른다 그러면 오세요. y = c 플러스 i 플러스 g nx 이거를 변형시키면 요 민간의 저축에서 투자하고 남은 것을 이걸 민간의 순저축이라 그러고요. 어느 부분에? 프라이빗 섹터의 순저축. 요게요, 정부 세수 가운데 정부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정부 부분의 순저축. 어떤 부분에요? S 가버먼털 섹터의 순저축이요. 그리고 경상수지
이거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개방경제에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요게 정부 저축이고 요거 민간 저축과 합하면 SP 프라이빗 섹터의 저축하고 T-G 정부문의 저축하고 이걸 합하면 이거를 내셔널 세이빙스 국민저축 이렇게 불러요. 국민저축. 여기서 뭘 빼면 투자를 빼면 경상수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요 저축과 이 저축과 투자 그리고 이 경상수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 있는데요. 이게 케인즈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이다. 어떻게 모형이 설정이 되어 있냐면 수평축은 소득이에요. 수직축은 요 NS-I 이퀄 NX니까 여기 NS-I 그리고 NX 이렇게 말하고 요 모형을 경상수지하고 소득 평면에 둔 요 NX 곡선은요. NX는 경상수지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경상수지는 악화됩니다. 이제 목이 좀 안 좋기 시작했어요. 어제 뭐 마이크가 안 좋았는지 어쩌는지 탓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편도가 좀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많이 쓰면 방법이 뭐예요? 이거는 쉬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말을 천천히 하다 보면 이게 또 스스로 지가 괜찮아져. 괜찮아지는 건지 견디는 건지. 여기 NX인데요. 이게 지금 NX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냐? 수출은 보통 이제 외생으로 보고요. 수입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수입이 소득의 함수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냥 NX라고만 써요. NX라고. 소득이 증가하면 여러분 다 수입으로 간다. 소득 증가하면 다 수입 간다. 여기가 NS-I가 소득이 증가하면요.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해. 저축이. 뭐 투자는 소득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 저축이 증가해.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런 함수고 처음에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요 위쪽 구간이요. 0을 중심으로 요 위쪽 구간은 흑자 구간이고 요 아래쪽 구간은 적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흑자 구간이고 요 아래쪽 구간이 적자 구간이다. 충격의 효과들을 좀 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투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옆에다 투자가 실물 투자가 증가했어. 보통 이걸 이제 조금 그냥 바로 이렇게 주지 않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기술 진보로 인해서 실물 투자가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줘요.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요 실물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곡선이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움직이겠죠. 얘가 NS-I가 움직일 텐데 좌측으로 움직일까요? 우측으로 움직일까요? 요 전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투자가 증가하면. 전체 값은 작아지죠. 작아지면 좌측 가야 돼, 우측 가야 돼? 요 평면이 뭔가를 봐야 돼요. 요 평면이. 투자가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하죠? 그렇죠. 투자가 감소하면 총 수요가 뭐가 되면서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투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감소한다 그랬네. 감소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투자가 감소하는 걸로 가면 요게 줄어들면 요 전체 값은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 말은 총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감소하는 방향으로. 요 함수값 자체는 올라가지만. 그래서 ns 마이너스 i 제로가 i1으로 뭐 이렇게, 혹은 전체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프라임이라고 쳐도 상관없겠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B점은 국제수지, 경상수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흑자가 된다는 것이죠. 흑자가.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고 ns-i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nx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 그러면 불균형이죠. 문제에서는 지금 대내 대외 균형을 어떻게 달성하겠냐 또 물었어. 이거 여기로 보내면 돼. 여기로 갔는데 뭐 이거 다시 여기로 가면 지가 균형이지. 여기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투자를 줄여서 그랬으니까 투자 늘리면 되고, 또 정부 유치를 어떻게 하면 늘리면 되겠지. 그래서 총 수요를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뭐를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뭐 투자를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NX가 제로로 다시 가면서 최초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요게 이제 교육 조건의 악화라는 건데, 여러분 교육 조건이라는 것을 뒤에 가면 문제가 몇 문제 나와 있는데요. 교육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시간은 여러분 시험 보고 해가지고 또 조금 길어지면 벌써 표정들이 Terms of Trade 교육 조건입니다. TOT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TOT 교육 조건은 수입제 가격분의 수출제 가격을 교육 조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올라가면 교육 조건 개선이고, 이게 떨어지면 교육 조건 악화예요. 지금 교육 조건의 악화라 그랬네. 그러면 수출제 가격이 떨어져도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것이고, 수입제 가격이 비싸져도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 그게 환율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율이 상승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항상 결론은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요 환율 상승은 항상 결론적으로 경상수지는 개선돼. 물론 여기 이제 마샬 조건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은 수출이 늘고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왜 느냐? 수출제가 값이 싸니까 수출이 늘어요. 수입이 왜 주냐? 수입제가 비싸니까 수입이 줄어요. 그 말은 여기에 P 임포트 분의 P 엑스포트 교육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변한다는 얘기인데, 요게 환율 상승이 수출제를 값싸게 만들어서 수출 물량을 늘리고요. 수입제를 비싸게 만들어서 수입 물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된 거야. 요게 바로 교육 조건의 악화라는 거야. 요 교육 조건 악화. 자, 기억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이걸 평가절하라 그러는데, 평가절하가 되면 수출제 가격은 값이 싸져서 수출 잘 되고 수입제 가격은 비싸져서 수입이 안 된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우리는 이것만 알아. 환율 상승하면 경상수지 개선된다는데 교육 조건 악화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경상수지 개선되는데, 두 가지를 다 여러분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NX 곡선이 있고요. 요렇게 NS-I 곡선이 있다면, 결론은 환율 상승이 외생적인 충격이고 그로 인해서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됐다면, 그 결과 여기 교육 조건 악화의 결과 경상수지는 어떻게 돼야 돼? 개선돼야 되잖아요. 개선돼야 돼. 그러니까 경상수지 NX0가 어떻게 요렇게 NX1으로 가면서, 요렇게 1으로 가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게 요렇게 표시가 된다.
요렇게 경상수지가 개선됐어. 자, 그렇다면 요걸 어떻게 균형으로 보내? 다시 일로 보내면 되지. 이걸로 보내면 다시 균형이잖아요. 여기 0이니까. 환율 상승 때문에 경상수지가 개선됐으니까 흑자가 됐잖아요. 그럼 환율 떨어뜨리면 되지. 그러면 경상수지가 다시 이걸 줄어들면서 원래로 가겠죠. 이런 것을 여기는 환율 상승, 여기는 환율 하락. 그래서 이걸 환율 하락, 이거를 평가절상절하, 평가절상이라고 그러고, 요 환율 상승은 여러분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자국통화 가치 하락, 요거는 반대로 자국통화 가치 상승 이렇게 해서 평가절하, 평가절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평가절상 정책을 쓰면 돼. 우리가 어떤 정책을 그걸 통해서 그걸 가능하냐, 그까지 몰라도 되겠습니다. 요 환율을 떨어뜨리려면, 상식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려면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 어디 가버렸어? 벌써 지워버렸어?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려면.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나라 투자할 때 이자를 많이 줘야 될까요? 적게 줘야 될까요? 많이 줘야 되지. 금리를 높이는 정책, 긴축,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절상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케인즈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이다. 자, 그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54페이지 그 다음 문제는 1번만 볼 텐데, 요게 이제 아까 제가 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 거기 대차대조표 위에다가 대차균형의 원리 이렇게 써놔. 대차균형의 원리. 복식부기의 원리. 대변과 차변은 항상 같다는 게 대차균형의 원리예요. 복식부기는 대변에 한 번 기록하면 차변에 한 번 기록해서 그 총합이 항상 같게 만든 게 복식부기예요. 응? 뭐 부기까지 알아야 되냐? 그거 필요 없다니까. 그냥 아는 척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인데 거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이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제 분리를 사실은 시켜야 돼. 그런데 밑에 표가 그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그 예시답안에 첫 번째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있죠? 거기 가보세요. 거기 별표하고 그거 하나 알아둡시다.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통화 공급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어? Money supply equal small m h. 이게 통화 공급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통화 공급이 우리는 중앙은행만 정한다고 생각하는데 통화량이 해외에서도 온다고. 해외에서도.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차대조표는 복식부기의 원리 밑줄 긋고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을 기입한 표인데 거기 자산 항목에 순외화자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신용되어 있는 것이 거기다 국공채라고 써놔. 국공채. 국공채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국채는 재경부가, 공채는 서울시가 뭐 이렇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걸 갖고 있으면 중앙은행이 돈 빌려준 거야. 국가나 서울시에게. 거기 본원통화가 있어요. 통화성 부채죠. 그래서 이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은 항상 전체 합이 양쪽의 합이 같은데 제로가 되는데요. 거기 자산과 부채가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부채 항목에다가 통한증권 이렇게 하나 더 써놔. 통한증권. 통화안정증권. 통한증권은 채권증권인데요. 누가 발행하냐면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합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발행 주체의 항상 부채예요. 통한증권은 뭐 뒤에도 바로 나와 있지만 통화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증권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이
NFA 플러스 CA 뭐야 이거? DC 이거 지금 CA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손을 대는 거야? 아, 당황스럽네. NFA하고 DC를 합하면 H가 되죠. DC. 그 CA에다가 DC 이렇게. 제일 밑에 그 왼쪽 단에 제일 밑에는 NFA, DC, 델타 H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채 항목에다가 대변 이렇게 써놓고 자산 항목에다 차변 이렇게 써놔요. 항상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지뢰문에서 이 외우는 방법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변은 크레디트거든요. 여러분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난 왼손잡이인데 이러지 말고 보통 오른손으로 신용카드를 긁어요. 데비트고 왼쪽은. 그래서 대변은 오른쪽이다. 오른쪽이에요. 화장실 얘기까지 해버리면 여러분 놀라버리니까. 그 회계학 수업을 들어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야, 학생들 어떻게 보고 대변 화장실 뭐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너무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변은 오른쪽이다. 예. 자 그렇게 하고요. 그 위에 문제 가보세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국제수지에서 해외 부문이 국내 통화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 해외 부문 동그라미, 국내 통화량, 여기다 동그라미. 지금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Net Foreign Asset. 요게 순외화 자산이야. 그리고 DC, 요거 국내 신용이에요. 국내 신용. 그리고 요 H 본원통화야. 요게 항상 같대네. 항상. 요게 자산 항목이고 이게 부채 항목인데 항상 같대네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국제수지, 경상수지가 만약에 흑자야. 그러면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그 달러 자체도 자산 항목인데 그걸 가지고 미 재무성 증권을 사온다거나 그러면 요 자산이 이게 늘겠죠. 이게 순외화 자산이. 그러면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게 가정이에요. 요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요게 반드시 본원통화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 본원통화는 여러분 잘 아는 것이 통화 공급 방정식을 보면 통화 승수에다가 본원통화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게 본원통화의 증가는 뭐의 증가로? 통화량의 증가로 연결된다. 자, 어느 부분이 해외 부문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해외 부문이 순외화 자산의 변화를 통해서 본원통화를 변화시키고 이 본원통화가 통화량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이에요. 요 경로를 자 여기서는 해외 부문이 통화량의 변화를 주려면 환율 제도가 어떤 환율 제도를 쓰고 있어야 될까요?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항상 변동환율 제도는 해외 충격에 있어 환율이 변해버리고 여기는 아무런 얘기 없잖아요. 환율 얘기 없잖아요. 이게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통화량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SLM BP 가면 나중에 LM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면 해외에서 돈 들어오는구나. 그게 순외화 자산의 증가다. 그 순외화 자산의 증가는 본원통화의 변화를 통해서 쉽게 생각하면 해외에서 기업이 수출만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이게 시중은행으로 가고 중앙은행으로 가서 반대급부로 자국통화가 빠져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화 팽창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걸 말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요 식 하나로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건 다 할 거예요. 다음 대차대표의 부채 항목의 화폐 발행 이거 부채고요. 거기 통환증권 부채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그 통화안정증권이 그 옆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체크해 놓고 합시다. 오른쪽 단에 중화정책의 통한채 발행에, 통한채권이라는 것은 밑줄 통화량의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중앙은행의 부채에 해당한다. 자, 이제 거시경제학 처음 들어가 보면 개방경제 파트에 가보면 중화정책, 비중화정책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요걸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화, 비중화. 중화라는 것은 뭐를 중화라는 거예요? 통화량 변동을 중화하는 것입니다. 통화량 변동을 중화하는 거야. 해외 충격이 똑같이 나타났어. 이렇게. 경상수 흑자야. 그러면 순외화자산이 증가하면서 통화량이 가만 내버려두면 통화량이 증가할 텐데, 이 통화량 증가를 못하게 하려면 본원통화가 변하기 없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 본원통화가 변화 없게 만들려면 요 충격을 상쇄시키는 뭔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요. 요거의 합과 요거의 합은 항상 같으니까 요게 변화가 없으려면 이미 이쪽에서 다 이제 상쇄가 되도록 만들어줘 버린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화인데요. 이 중화를 요렇게 한다. 그 옆에 이제 이 중화 비중화는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경제학 책에 다 나옵니다. 저 이번에 디차 대조표가 이렇게 생겼어.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이 있는데 이게 하이 파워드 머니 본원통하고 네트 포리너스의 순외화 자산이고 요게 DC 혹은 DA이고 국공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통한채가 여기 있다. 통한채, 통화안정채권 통한채. 이거는 대표적인 국내 부채죠. 부채다. 여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돼서 순외화 자산이 이렇게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 요거의 합과 이거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여기 흑자를 요거의 마이너스로 가져가 버리면 이게 변화가 없을 거고요. 또 요거의 플러스를 이쪽에다가 플러스로 가져가 버려도 얘가 변화가 없을 거야. 그게 지금 중화라는 것입니다. 요게 변화가 없으면 통화량의 변화가 없어. 중화야. 다시 말하면 네트 포린 어셋 요것이 도메스틱 크레디트 델타 요 H인데 H 뭐 변화량도 다 똑같겠어요. 얘가 증가한 것을 얘가 감소로 통해서 변화 없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순외화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아까 이렇게 통화량이 늘었는데 늘은 통화량을 다시 환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흑자다. 많이 벌어들여서 이게 통화 팽창으로 갔는데 이 시중에 있는 통화를 다시 걷어들이려면 국공채를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그렇죠? 국공채를 팔아야 시중에 있는 통화를 걷어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국공채가 매각하는 국공채를 매각하는 이런 정책이 될 것이고 국공채만 꼭 팔아야 돼? 중앙은행이 자신이 직접 발행할 수 있는 통한채도 팔 수 있겠죠? 통화안정채권, 통한채 이거는 매각이 아니라 발행 잔고를 늘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더 많이 판 거야. 이 국공채는 뭘 한 거고요? 요거는 자산 항목을 변화시킨 거고 요거는 부채 항목을 변화시킨 거죠? 자산 부채 항목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첫 번째 이게 요렇게 충격이 왔을 때 요거 첫 번째 자산 항목을 변화시키거나 요 부채 항목을 변화시키거나 그래서 이게 변화가 없다면 이게 중화다는 것이에요. 중화. 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461페이지 151번 문제 있는데 이 문제가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 볼 필요는 없고 2번 설문 동그라미 2번 설문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보세요. 어떤 경로를 따라갔는데 인플레가 나타나. 여보세요. 국제수지 흑자면 순외화자산이 증가하고 이게 본원통화의 증가를 통해서 통화량을 팽창시켰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은행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본원통화가 늘었으니까 얘가 늘잖아요. 얘가 안 늘게 하면 된다니까. 안 늘게 어떻게 했어? 얘가 안 늘게 어떻게 했어? 얘를 조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공채를 팔거나 통한채를 팔거나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 이해를 좀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 이게 조정 경로들이에요. 거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시고요. 464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환율 얘기를 잠깐 할 텐데 152번 문제 약간 그 피곤한 표정이야. 그럼 쉬어야지. 쉬겠습니다.